타이완인 백점이와 대만의 사위 최세은입니다. 안녕하세요. 대베이토크 최세은 백점입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최세훈 교수님을 모시고 타이완 한인사 100년을 돌아보면서 정말 중요한 연구 그리고 또 보충도 많이 해주시고 거기에 대한 해석도 많이 해주시는 최세훈 교수님인데요. 오늘은 같이 진행하는 게 아니라 그냥 게스트로 오신 것 같아요. 오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이번에 알고 싶은 거는 사실상은 이 해외에 나가는 거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은 내가 장사하러 가는데 이 좋은 거 돈도 벌 수 있는데 또는 내가 저기 가서 일을 하면은 예전에 화인들이 그렇게 많았었잖아요. 그렇죠. 중국 대륙에서 굉장히 많은 노동자들이 미국으로 건너가서 금광을 캐거나 또 유럽에 가서도 하고 그래서 심지어는 서양의 이런 이야기 책에서도 그냥 첸이라고 하면서 그게 이제 중국에서 온 하나의 성씨니까 그러면서 이 사람은 어떻게 생겼고 또 무엇을 팔고 있고 장사하는 것 또는 이렇게 머리 따잖아요. 길게. 거기에다가 막 폭죽 이렇게 붙여놓고 막 정말 나쁘게 대했잖아요. 그 서양 사람들이. 막 이런 이야기는 다 실화였었었는데 그래서 이렇게 외국 나가는 게 솔직히 좀 두렵지 않을까요? 그렇겠습니다. 옛날에. 그런데 돈 벌 수 있다. 내가 이렇게 하면은 나 한 사람으로 인해서 우리 식구가 다 잘 먹고 잘 살 수 있다. 그렇죠. 이거 참 가족 애가 아주 깊은 거라고도 볼 수 있지만 아무래도 해외에 나와 있으면은 현지에 융합돼서 거기에 있는 사람과 어울려야 되고 그거 외에는 사실은 원래 모르는 사이지만 그런 게 있죠. 저번 한국어 하네. 그러면은 괜히 친해지는 거 있죠. 그래서 언어 때문에 특히 언어가 중요한 게 이거예요. 그 언어 때문에 그냥 이 사람이랑 정말 거리낌 없이 친구가 돼요. 사실 이전의 연구들은 대부분 그러니까 식민지 시기에 조선에 건너온 사람들에서 연구가 딱 끝나버립니다. 근데 문제는 태평양 전쟁이 끝나고 일본 제국이 패망한 다음에 그 안에 대만에 살던 사람들은 어떻게 되었을까? 라는 질문이 그냥 쑥 넘어가 버렸더라고요. 아니요. 넘어가면 안 되죠. 그렇죠. 한인 사회는 어떠했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보고 싶었는데요. 일단 대만 안에 들어와서 살고 있던 한인들, 백 기자님께서는 그 당시에 대만 현지인들이 조선인들에 대한 이미지가 좋았을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그 시대 때는 아무래도 일본인 측에 뭐 거의 비슷하다고 생각을 했겠죠. 그렇죠. 사실상 일본인들을 도와서 제국주의적 착취를 돕는 일종의 부하들인 거죠. 그때는 시기가 그렇으니까 그러니까요. 배경이. 그때는 물론 이해는 하지만 대만인들 입장에서는 일본인과 같이 대만에 들어와서 살고 있는 이질적인 존재였죠. 그렇죠. 외국인이죠. 그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조선인들에 대한 이미지가 별로 좋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심지어는 우리 조명아 의사는 우리의 독립운동사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분이지만 대만인들 입장에서는 조선인들을 왜 대만에 와가지고 여기까지 와서 여기서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막 분위기를 안 좋게 하는가. 너무 힘들고 그 당시 분위기가 안 좋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죽했으면 불령선일이란 말이 있었습니다. 그래요. 그거 진짜 신문에도 난 말이에요. 그럼요. 이게 신문에 정확히 있는 말입니다. 일본어로는 옛날 박열을 두고 후테이센진, 아주 불량스러운 조선인이라는 말을 썼는데 불령선인이라고 한자로 썼습니다. 부청이라고 한문으로 얘기를 한다면은 조선인에 대한 이미지가 그렇게 좋지 않았다는 거죠. 더군다나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조선루 이야기를 했죠. 일종의 이제 조선식 기생집을 여기다가 전국적으로 차리니까 풍속도 위반하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전쟁이 끝났고 이제 드디어 중화민국 사람들은 이제 건너오기 시작하고 대만인들은 그럼 우리도 이제 좀 잘 먹고 잘 살고 우리가 땀 흘려 일했던 것을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우리의 나라를 세울 수 있나 보다라는 희망에 가득 찼던 시대가 온 거죠. 이런 상황에서 조선인은 없어져야 될 존재가 되는 거죠. 일본인들과 이질적이죠, 그때는? 맞습니다. 일본 본토인 그리고 오키나와인과 마찬가지로 떠나야 되는 존재로 설정이 돼서 근데 문제는 배가 없잖아요. 그럼 그 사람들 가는 동안에 뭐 먹습니까? 여기서 가지고 있던 재산은 가져갈 수 있겠습니까? 못 가져가죠. 왜 국부를 유출하면 안 되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사람을 보내야 되는데 어떻게 보내야 되는가? 최대한 노력해보니까 한 2,700명 정도까지는 보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군인들, 왜냐면 군인들은 여기서 위험하잖아요. 그 사람들을 먼저 귀국시켰죠. 나머지 300명의 사람들이
돌아갈 배편을 구하지 못하고 찌롱항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 당시에 찌롱항은 이제 국제항이기 때문에 조선이든 일본이든 가려면 찌롱항으로 갔어야 되거든요. 300명 정도 되는 사람들이 집으로 가기 위해서 배를 기다리는데 배가 안 와요. 네. 근데 영원히 안 오게 됩니다. 한국 전쟁이 발발하는 거죠. 그리고 또 우리 2.28 사건도 있었잖아요. 맞습니다. 네. 그 사이에서 이제는 이 사람들 300명 정도 되는 사람은 조선은 망했고 일본 제국의 식민도 아니고 대만의 거류증도 없고 완전히 아무것도 아닌 경계인이 돼버린 거예요. 그 경계인이라는 게 그러니까 타이완에서 이제 그런 게 있어요. 어딜 가든 나는 호적지도 없고 그렇죠. 이 국적을 어디 가서 얘기할 수도 없고 뭐 맞습니다. 이런 게 있는데 참 그게 슬픕니다. 이 너무너무 국가로부터 슬퍼요. 보호를 못 받는 겁니다. 그렇죠. 전혀 보호를 못 네. 받죠. 이 상황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2.28 사건이 터졌는데요. 그 당시에 언어의 핵심은 대만어 혹은 북경어죠. 네. 이 허우샤오셴의 영화 비정성시에서도 그 주인공이 말을 못하는 사람이잖아요. 네. 기차에서 경찰들이 검문을 하는데 너 누구냐? 네. 그랬더니 말을 못해요. 이상한데? 너 외국인인가? 너 누구야? 그랬더니 따이왕랑이라고 굉장히 어눌하게 말을 합니다. 이 사람은 일본어밖에 못하지만 나는 대만인이라고 말을 하죠. 사실 정체성이 중간에 끼어 있으니까요. 네. 조선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조선인들은 대만에서 일본어로 생활을 했고요. 북경어는 전혀 못합니다. 대만어도 거의 못하죠. 그런데 이 순간 2.28 시대에 국가폭력이 들어온 거예요. 이 상황에서 어떻게 했겠습니까? 한 사람이 어부인데 네. 어부 그물을 손질하는 칼을 가지고 있다가 손칼이에요. 네. 이걸 무기소지라고 잡혀서 결국은 옛날 그 시대는 다 그랬어요. 한국이 70년대, 80년대도 거의 비슷했잖아요. 그렇죠. 무조건 잡아가죠. 네, 그냥 잡아가서 속된 말로 정말 그냥 모진 고문을 당한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비극적인 사태를 당했는데요. 문제는 또 그 이후에요. 대만이 민주화가 되고 2.28의 국가폭력이 인정이 되면서 보상을 받았죠. 네. 근데 이분은 보상을 못 받았습니다. 못 받은 이유를 좀 알려주시죠. 조선인이니까요. 음. 국적이 한국으로도 되어 있지 않고 조선인이었고 네. 이분의 성함을 이제 말씀드리면 박순종 씨인데요. 네. 이분의 사례가 최근에 좀 연구가 많이 됐습니다. 네. 이분에 대한 연구는 사실 일본인 학자들이 먼저 시작을 했고 그걸 받아서 이제 한국인 학자들도 하고 있는데 이렇게 경계인으로서 남아진다는 거 그리고 또 외교 관계에서 보호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된다는 게 얼마나 무섭고 위험한 건지를 우리가 이 사례를 통해서 절실히 깨달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요. 네. 2.28 국가기념관 있잖아요. 네. 그 안에 들어가면은 거기에 사실은 조선인이라고 해서 몇 명이 들어가 있어요. 그렇죠. 예. 여기서 이미 연구 그런 자료에도 네. 나오고 있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그동안의 연구의 주체가 막연했어요. 이게 대만사인가요? 네. 아니면 한국사인가요? 아니면 일본사인가요? 애매하죠. 그렇죠? 아무도 들여다보지 않았던 겁니다. 네. 이제 그런 것들을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고 보는데요. 박순종 씨는 그래도 나중에 정당한 피해 보상과 복권을 받았습니다. 네. 그래서 그건 참 너무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한인 공동체들은 굉장히 위기의식을 많이 느꼈겠죠. 그래서 이제 한인회를 좀 더 타이트하게 조직을 하자. 이래서 찌롱 지역,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이제 네. 가지 못했던 약 300여 명의 사람들이 모여서 찌롱항 근처에서 모여서 한인 타운을 만들고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제 첫 번째 한인 회장이 중화민국 정부는 한인 유민들을 대표할 대표자를 자기들과 친한 사람으로 뽑고 싶어 했어요. 그렇겠죠. 당연하겠죠. 현지 정부는 네. 그렇게 생각을 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네. 중화민국과 인연이 있는 상해 임시정부 출신의 이상만 씨를 모셨습니다. 이분은 임시정부 출신이고요. 또 목사입니다. 네. 굉장히 도덕적인 분이세요. 네. 이거 하지 마라 저거 하지 마라. 근데 일본어 하지 마라. 이런 거죠. 네. 그런데 그 당시에 대만에 살던 사람들은 그럼 무슨 말을 해야 돼요? 조선어도 잘 못하는데 대만어도 못하고 그리고 우리는 우리 동네에서 우리를 잘 아는 분이 우리의 리더가 됐으면 좋겠는데 갑자기 난데없이 낙하산이 떨어지니까 애매하잖아요. 그렇죠. 상하이에서 온 낙하산 많습니다. 그때. 맞습니다. 제가 안타깝게도 제 대만에서 살고 있었던 한인들이 네. 그다지 그렇게 뭐
건전한 집단은 아니었다는 말씀을 좀 안타깝게 드리고 있는데요. 이분도 네. 마찬가지입니다. 지롱 한인 사회를 대표했던 임두욱 씨는 사실 친일 경력도 대단한 분이고 밀수 전과도 있어요. 네. 근데 왜 그러면 이런 일을 했느냐는 거예요. 그 당시는 생존이 우선이었고 교민 사회를 살리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밀수라도 해야 되는 상황이었던 거죠. 근데 이런 부분에서 실무 능력도 탁월하고 또 이분이 한인회를 조직해서 임두욱 씨와 한인회가 그 당시에 대표부 역할을 했던 거예요. 외교 관계가 없는 상황에서는 공동체가 그 사람의 신분을 보장해 줄 수밖에 없으니까요. 그렇죠. 네. 결국은 이분이 2대 한인회장이 됩니다. 좀 실용성이냐 아니면은 정통성이냐 맞습니다. 뭐 이런 차이겠죠. 네. 근데 이게 물론 지금의 잣대로 보면 그래도 친일하던 사람을 그렇게 할 수 있느냐 역사를 그렇죠. 청산해야지 그렇게 할수 있죠. 말씀하실 수 있지만 네. 그거는 조금 너무 나이브하게 역사를 보는 것일 수도 있어요. 우리가 과거의 진면목과 만나고 그것을 인정하면서 동시에 우리가 과거를 개선하고 앞으로 미래를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어두운 과거가 있었던 것을 부끄러워할 필요는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방송 마무리하면서 또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네. 한국 그러니까 한반도 전체 합쳐서요. 예전에 뭐 대한제국 시절이라든지 아니면은 일본이 거기 강점했을 시기라든지 한반도에 원래 있는데 왜 혼자 뭐 좋아서 외국 나가냐? 좋아서 외국 나간 사람 없다고 저는 생각을 않습니다. 합니다. 그때는 부득이 마찬가지로 원래 중국 대륙에 있었는데 네. 내가 나가서 돈 벌면 우리 식구 네, 먹고 살 수 맞습니다. 있다. 네. 이런 사람들이 많았었고 타이완은 나중에는 이제 식민지가 돼버렸기 때문에 여기에 있다가 또 2차 대전 끝나고 나서 대륙에서 내전을 하다 보니까 그렇죠. 거기서 패망해서 이쪽으로 넘어온 사람도 네. 있고 여하튼 좀 복잡한데요. 네. 이럭저럭 하면은 원래 자기의 모국인데 거기에 못 있고 외국으로 나간 사람들 네. 행복하게 나간 사람 많지 않다고 봐요. 그게 아주 극소수. 우리가 아주 극소수. 디아스포라, 그렇죠. 이산이라고 하는 그래서 거죠. 네. 외국에 있는 사람 한국에서 재외동포청이라고 하나요? 네. 그 재외동포청 왜 이렇게 늦게 했는지 저도 궁금해요. 다음 주에 좀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대배도크 여기서 끝마칩니다. 진행의 최세훈 백점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